열심히 볼게요. 자, 봅시다.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A라는 생물과 B라는 생물, C라는 생물이 아주 사이좋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그죠? 잡아먹을 때 B가 A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A가 어떻게 말하냐면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잉 메시지. 손가락. 제가 나를 먹었어. 이걸.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봐. 먹는 녀석이 먹히는 녀석한테 화살표를 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요. 참새 다 당하고 있죠. 그죠? 제가 나를 이거 있잖아. 화살표의 방향을 받는다는 건 뭐야? 내가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화살표의 방향 되게 중요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많이 받는 것들은 이제 많이 먹는 것들인 거지. 그래서 화살표를 받기만 하는 녀석은 최종 소비자인 거야. 자기를 먹는 놈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받기도 하지만 가리키기도 하지. 얘는 그래서 중간 소비자인 겁니다. 얘는 몇 차 소비자야? 이 3차 소비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는 건 중간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A를 B가 먹고 B를 C가 먹는다고 한다면 일단 A는 누굴 먹지 않아. 먹을 필요가 없어. A는 왜 먹을 필요가 없을까? 영양물질을 스스로 생산하거든. 이거 식물이야. 식물이라는 생물은 영양물질을 먹어치울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만들면 돼. 그래서 이름이 뭐야? 생산자야, 생산자. 뭘 생산한다는 거야? 영양물질을 스스로 생산하는 녀석을 생산자라고 불러줍니다. 생산자는 그래서 대부분 뭘 말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생산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쌤이 얼마 전까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했었어요. 난 생산자인가요? 그럴싸했나? 광합성을 안 했죠. 그래서 광합성을 해야 생산자인 거야.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서 생산자가 아니야. 생산직이지, 생산직. 그래서 생산직. 뭘 또 그러고 있어. 그건 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생산자는 영양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 생산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B는 생산자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먹어치우는 소비자, 1차 소비자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C는 2차 소비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수가 증가하면서 제가 나를 먹어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됩니다. 생물들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들어있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이 사슬. 그럼 이 안에 먹이 사슬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당연히 들어있지, 그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지? 먹이 사슬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먹히는 물질을 이거 B를 C가 먹는다 했을 때 먹히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 B, C의 관계에서 먹히는 녀석을 피식자라고 해요. 먹힌다. 먹는 녀석을 포식자라고 표현합니다. 포식자. 왜 먹어치우는 거야. 피식자는 먹히는 거야. 그래서 먹히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피식. 먹혔네. 그게. 난 죽겠네. 피식. 피식 당하는 겁니다. 피식. 피자가 약간 한자어인데 무슨 한자어죠? 아무튼 이렇게 뭐 당하는 걸 피라고 하죠. 당하다. 먹임을 당하는 게 피식입니다. 자, 피식자, 포식자라고 하고요. 이제 피식자를 포식자가 먹는 걸 뭐라고 한다? 둘은 먹이 사슬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먹이 사슬이 들어있죠? 근데 되게 복잡하게 들어있죠? 복잡하게 들어있는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이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이그물. 그래서 먹이그물 안에는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나요? 당연히 들어있지, 그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다음 장 그림 때문에 그래요. 다음 장 그림에 이런 그림을 딱 주고 문제를 냅니다. A 생태계는 4종의 생물밖에 안 살아. B라는 생태계에는 겁나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 일단 A 생태계와 B 생태계 중에서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은 누가 더 큰가요? B가 더 크죠? 종이 더 많잖아. 두 번째, A는 먹이 사슬이라고 말하고 B는 먹이 그물이라고 말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니은 보기에 A는 먹이 사슬, B는 먹이 그물이다.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야. 자, A는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B는 먹이 사슬이 들어있죠.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먹이 사슬이 복잡할 때 무슨 형태를 가진다? 그물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 먹이 사슬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왠지 사슬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이게 사슬 같잖아. 그래서 일자로 있는 얘를 이게 먹이 사슬이지? 라고 우리를 낚시질 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당연히 먹이 사슬 맞는데 먹이 사슬이 단순한 것 뿐이고 여기 먹이 사슬이 복잡한 겁니다. 정리하면 먹이 사슬이 단순해. 먹이 사슬이 복잡해서 그물 형태를 띠고 있어. 종 다양성은 얘보다 여기가 종 다양성이 더 커. 문제. A라는 생태계와 B라는 생태계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일까요? B입니다. 왜냐면 외부의 어떤 요인이 얘네들을 자극했을 때 금방 파괴되는 생태계가 있고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쌤이 이 생태계에 들어갈 거야. 쌤은 메뚜기를 겁나 좋아해. 모든 메뚜기를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키가 큰데 다 먹고 말 거야.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다 시작. 여기 메뚜기를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개구리가 먹을 게 있어 없어? 개구리가 풀 뜯어먹나요? 아니거든요. 개구리 다 죽습니다. 개구리 다 죽으면 뭐 어떻게 돼? 뱀도 다 죽어요. 그럼 여기 생물이 다 죽었으니까 얘네는 살판났을까? 아니야. 풀들이 너무 번성해서 풀들끼리 경쟁을 해서 또 먹을 게 부족해서 풀도 결국은 멸종합니다. 어느 정도 풀들도 서로 뜯어먹어주는 피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태계는 결국 멸종합니다. 뭐하니까? 내가 메뚜기를 다 먹어치우니까. 야, 메뚜기 하나 먹었다고 다 죽냐? 다 죽어.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생태계였기 때문인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져. 근데 이 생태계는 되게 생물 다양성이 크죠? 종 다양성이 크잖아. 메뚜기 먹어치웠어! 개구리 죽나요? 개구리 죽어요. 왜? 화살표가 개구리 뭐만 먹어? 메뚜기만 먹죠? 얘 되게 편식하는 개구리야. 아니 너 들쥐 못 먹겠네요. 그죠? 야 너 개구리 토끼 못 먹겠네요. 그죠? 여긴 없네요. 개구리 넌 죽자. 자, 넌 죽자. 좋아. 죽긴 죽었어. 하지만 개구리가 없다고 해서 이 뱀이 죽나요? 아니야. 뱀은 들쥐를 먹을 수도 있죠. 토끼도 먹네요. 그죠? 무려 3가지 물질을 먹으니까 뱀 안 죽어요. 뱀이 안 죽으니까 올뱀이나 매도 살아남죠. 다 죽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죽으면 풀도 죽나요? 아니야. 풀은 얘가 먹잖아. 어느 정도 개체수를 유지시켜주니까 풀도 살아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도 살아남아. 다만 죽는 건 메뚜기를 죽임으로 해서 개구리까지만 죽어. 나머지는 살아남아.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숲을 가꾼다, 숲을 보호한다, 숲을 보전한다. 이 형태가 좋겠어? 이 형태가 좋겠어? 이 형태가 좋겠죠. 더 많은 종이 살아남으면 더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천연기념물, 멸종보호종, 멸종이 되려고 하는 종을 다 보호하는 겁니다. 종이 자꾸 사라지면 단순해지거든. 종을 최대한 확보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적이 되거든요. 최대한 많은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1이죠. 우리가 왜 보호종, 왜 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잘 깨진다.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미치고 볼까요?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얘는 평형이 쉽게 깨진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고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간이 개입하더라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메뚜기가 다 죽더라도 여기는 완전 멸종됨에 되는데 반해서 이 녀석은 메뚜기가 멸종되더라도 다른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더 안정적이다. 다른 말로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이거는 평형이 쉽게 잘 깨진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육지 생태계만 좀 살펴봤는데 이제 해양 생태계를 잠깐 보고 올게요. 안녕 해양 생태계. 자, 해양 생태계 바닷속에도 생산자가 있을까? 누가 생산자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써있죠.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플랑크톤이란 말은 뭐냐면 약간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거. 왜? 그래야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떠 있는 것을 플랑크톤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플랑크.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걔네를 먹고 치우는 멸치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뭐라고 하는 거야? 1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먹어치우는 것들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여기도 들어있네요. 먹이 사슬 관계가 들어있나요? 당연히 들어있죠. 그리고 약간 복잡한 형태니까 여기도 먹이 그물의 형태를 이루고 있네요. 그죠? 좀 안정적이죠? 먹을 게 여러 가지니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는? 찍는 시간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치? 쌤은 참치를 좋아해요. 참치. 맛있어. 안 먹어봤나요? 참치 맛있어. 안 먹었어. 참치 맛있어요. 참치. 부위별로 맛이 다 달라요. 좀 그런 얘기는 한데 참치 눈을 뽑아요. 얼려요. 반을 잘라요. 안을 파내요. 이게 유리체 성분이에요. 유리체. 그걸 소주에 넣어요. 녹여요. 와인샷.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치? 내가 뭐 못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눈물주라는 이름으로 마시는데 유리체 안에는 영양물질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풍부한 소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한테 아빠 눈물주 알아? 알지? 참치가 얼마나? 먹어봤어? 야만이 의미야. 알겠죠? 야만이 눈물주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참치 안에 따라갔네. 첫 문제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자, 이번엔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살펴봤고요.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할 건데, 자, 에너지. 이 그래프를 이해해주면 됩니다. 에너지. 자, 여긴 숲이야, 숲. 어떤 숲이라고 볼게요, 숲. 숲에 여러 가지 생산자, 나무나 이런 풀들도 살고 있고요. 걔네 먹어치우는 아까 메뚜기 같은 것도 살고 있고 2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개구리 같은 거, 뱀 같은 게 있다고 치우면 됩니다. 살고 있는데 자, 태양 에너지가 지금 170만이 오고 있죠. 자, 170만이 어디 오고 있냐? 170만이 뭡니까? 봐봐. 단위를 잘 보면 이런 단위가 나와 있어요. 잘 들어. 1년 동안 태양이 비칠 거 아니야? 어디를?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1년 동안 1제곱센티미터를 비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 더해봤더니 얼마다? 170만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들어가는 양이야.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식물이 다 받을까? 다 이용할까? 아니야. 안타깝게도 167만 9,190이 다 반사돼요. 반사. 이 바보야! 반사. 튕겨내는 거잖아. 반사는 튕겨내는 거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이용할 수 없어. 나머지만 이용하겠죠. 나머지만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생산자에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얼마겠어? 여기서 이거를 뺀 만큼이니까 2810만 들어옵니다. 2810만 생산자에게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먹힐 거 아니야? 그 2810이 다 갈까? 다 가지 않습니다. 왜 다 가지 않냐면 일단 생물, 이 식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걸 호흡량이다. 호흡량.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 양을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숨 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이제 쓰는 양을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야. 꽤 많죠? 2810 중에서 13197이 호흡량으로 이용이 되고요. 나머지가 먹히거나 1차 소비자한테 먹히거나 또는 자기 몸속에 남아있다가 자기가 죽어서 땅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사체 형태로 들어가. 사체를 고사량이라. 고사라는 말이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 생각하면 돼. 죽은 생물체의 양을 고사량이라고 합니다. 고사량. 대학 수학 능력 고사라는 관련 없는 고사입니다. 못하겠다. 왜 이렇게 적막하죠? 야, 좀 이렇게 재밌자. 고사 지내야 되나? 고사량이 되고. 다시 말해서 2810은 여기로 나눠지겠죠? 그죠? 여기 나눠질 거야. 다 더해봐. 더해. 얼마 나와? 1, 2, 3 더하면 딱 2810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그래야 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야. 그 2번, 이거는 무슨 양이라고 할까? 먹힌 양. 아까 배웠는데. 먹히는 녀석 뭐라 그래요? 피식자. 그래서 이거를 피식량. 피식량이라고 해요. 피식량. 먹힌 양. 웃으면서 먹혔겠죠. 그죠? 이만큼 먹힌 거야. 3021이 1차 소비자에게 넘어갑니다. 1차 소비자는 3021을 받아서 전부 다 2차 소비자한테 넘겨줄까? 지도 쓸 거 아니야. 지가 쓰는 양 1865. 넘겨주는 양 505. 또 죽거나 배설물로 땅으로 가는 양 651. 자, 요거 다 더하면 또 3021이 나와야겠네요. 2차 소비자한테 온 건 얼마밖에 없어? 505밖에 안 와. 505 중에서 또 지가 쓰는 거. 넘겨주는 거, 죽거나 배설물로 땅으로 가는 거. 그죠? 다 더하면 또 505가 나오겠네요. 3차 소비자는 128을 받아요.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 쓰거나, 배설물 쓰거나, 호흡으로 날려보내는 거 더하면 128 딱 나오죠? 그죠? 얘는 그럼 무슨 얘기야? 피식당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최종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봐봐, 우리가 궁금한 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5차 소비자, 100차 소비자, 만차 소비자까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아니, 에너지가 팍팍 줄고 있죠. 만차 소비자는 얼마나 에너지를 가져갈 거야? 거의 가져갈 에너지가 없겠죠. 의미가 없어. 걔네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이 쭉쭉쭉쭉 줄어드니까 더 이상 굉장히 많은 단계까지 최종 소비자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몇 차까지 있어! 라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무한히 있을 수는 없겠네. 굉장히 많은 차수가 있을 수는 없겠네 라는 것을 이 에너지가 축축 추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땅속으로 간 고사량 651, 사체 배설물, 사체 배설 105, 51. 땅속으로 간 이 에너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살고 있는 분해자가 다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분해자가 다 써. 지가 살아가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분해자가 호흡량으로 다 날려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5399가 뭐란 얘기야? 이걸 다 더한 게 5399죠. 이게 날라가요. 결국 모든 에너지는 생물이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태양한테 받은 2810 있죠. 이게 결국은 다 뭐로 날아간다? 열에너지 형태로 쓰는 양으로 결국은 다 날아가요.
그쵸? 다 없어집니다. 쌤도 지금 열 에너지를 내뿜고 있어. 무슨 형태로? 체온의 형태로 내뿜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다시 내가 먹을 수 있나?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 또 밥을 먹어야 돼. 그치? 에너지는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똑같아. 얘도 생명체잖아. 에너지를 또 공급받아서 또 날려보내고 또 공급받아 날려보내야 돼. 그치?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체크. 흐른다. 에너지는 흐르는 거야. 그래서 흐르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갑니다. 만약에 흐르지 않고 흐름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순환이야. 에너지가 순환돼. 순환되면 난 또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 이해돼요? 에너지, 이런 에너지 다 나왔어? 다시 모아, 들어와. 오케이, 또 에너지. 살아가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순환되지.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순환되지만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아. 그럼 뭐 된다? 에너지는 흘러가. 흐른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태양이 멸종되면, 태양이 폭발해서 없어지면 우리도 안녕. 더 이상 공급받을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도 다 멸종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오케이? 흐르기 때문에. 자,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이게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바로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볼게. 야, 1차 소비자! 왜? 너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돼? 나 2810을 받아서 2810 중에서 3021을 받았어. 그게 내 에너지 효율이야. 이거 이게 나의 에너지 효율이야. 내가 받는 에너지 얼마 중에서 2810 중에서 내가 받는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 효율인 거야. 그래서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값 2810 중에서 현 영양 단계 1차 소비자라는 현 영양 단계가 가진 에너지 3021을 해서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낸 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문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구해보자. 이건 계산기를 좀 이용할게요. 매우 더러운 숫자가 나오죠? 그죠? 구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고, 쌤이 지금 구해주는 건 이런 패턴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봐봐. 전 영양 단계 중에 현 영양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니까 3021에다가 해줄게. 3021에다가 곱하기 100을 먼저 한 다음에 나누기 2810을 하면 되겠죠? 2810을 하게 되면은 14.51%가 나옵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겠어? 2차 소비자 입장에서 전 영양 단계는 3021이죠. 현 영양 단계는 505죠. 3021 중에 505에 해당하는 게 몇 퍼센트의 효율을 보이냐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505에다가 100을 먼저 곱하고 나누기 얼마 한다? 3021을 때려주면은 16.71%가 나옵니다. 효율이 증가했죠. 효율이 좋아져.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채민이가 말해줄 거예요. 채민아 불러봐. 너무 작아서 안 들려. 말 안 했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입장에서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얼마? 505. 그리고 현 영양 단계 얼마? 식만 부르라고, 식만. 505분의 정답 128 곱하기 100.
몇 %인지 구해볼게요. 어떻게 먼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128에다가 먼저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나누기 505를 하면은 무려 25.34%가 나옵니다. 효율이 점점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점점 좋아지는. 에너지 양은 작아지죠.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효율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태 피라미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생태 피라미드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생산자의 에너지 1차, 2차, 3차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생산자 에너지 이만큼, 1차 에너지 이만큼, 2차 이만큼, 3차 이만큼 무슨 형태를 띈다? 피라미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에너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분포를 보여.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분포를 보여 라고 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개체수입니다. 개체수는 1차, 생산자가 제일 많겠죠. 1차가 그 다음, 2차가 그 다음.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죠. 토끼는 10마리 있는데 막 늑대가 100마리 있어. 이상한 생태계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래 영양 단계 개체수가 더 많은 게 원래 정상이죠. 개체수 역시 생산자가 제일 많고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체수 역시 피라미드 형태를 보여야 합니다. 개체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걸 생물량이라 그래. 생물량은 뭐냐면 자, 여기 생산자를 다 모아. 엄청 개체수가 많겠지. 그지? 이 녀석들을 물을 다 증발시켜. 물을 다 증발시킨 다음에 질량을 줘. 그게 생물량이야. 생물량이란 뭐다? 생물의 질량을 말합니다. 개체수가 많으면 당연히 질량도 많이 나가겠지. 그래서 생물량 역시 생산자가 생물량이 제일 많고 올라갈수록 생물의 질량은 개체수가 적으니까 생물의 질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량도 역시 무슨 형태?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는 거야. 우리 305쪽에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런 그래프예요. 점점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 피라미드 형태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지 않는 건 누구냐? 1번 에너지, 2번 개체수, 3번 생물량, 4번 에너지 효율. 4번이죠. 에너지 효율은 아래 게 작고 올라갈수록 효율이 좀 좋아지잖아. 효율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효율은 아래가 작고 위에가 점점 커지니까 오히려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생태 피라미드를 공부할 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우리 이 에너지 효율을 알고 있다면 얘는 역피라미드 형태, 쟤네랑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라면서 문제를 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장에 이제 생태계 평형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자, 왼쪽 생태계와 오른쪽 생태계 중에 누가 더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오른쪽 생태계가 훨씬 평형이 잘 유지가 돼. 왜? 생물 다양성이 높으니까. 왜? 종 다양성이 높으니까. 왜? 종이 많으니까. 그죠?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계 평형이 되게 잘 유지되니까 오른쪽 생태계에다가 이상한 짓을 한번 해볼게요. 이겁니다. 쌤이 이렇게 생산자가 제일 많고 개체수야. 1차가 그 다음으로 많고 2차가 제일 적어야 정상이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생태계인데 쌤이 일시적으로 이번엔 거꾸로 메뚜기를 막 풀어놓은 거야. 풀어놨어. 즉 1차 소비자를 막 풀어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럼 이 생태계 망가질까? 깨질까? 멸종될까?
아니야. 메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산자의 양은 감소됩니다. 많이 먹어치우니까. 그리고 메뚜기를 먹어치우는 게 2차 소비자잖아. 먹을 게 많으니까 2차 소비자 입장에서 먹을 게 많으니까 2차 소비자의 개체수도 늘어난다. 2차 소비자 늘어나고 1차 소비자 늘어났으니까 먹을 게 부족해졌죠? 먹을 게 부족하니까 먼저 뭐가 움직인다? 1차 소비자가 먼저 감소돼요. 먹을 게 이제 없네. 그죠? 그럼 먹을 게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되면 2차 소비자도 다시 감소가 되겠죠. 1차, 2차가 다시 감소되니까, 즉 특히 1차 소비자가 감소가 되니까 생산자는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처음 그래프가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평형이 뭐 된다? 회복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태계 평형이 회복돼. 회복이 잘 되는 생태계가 안정적인 생태계고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 종 다양성이 많아야 한다. 이게 오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쌤이 관여를 해서 내가 관여해서 메뚜기를 풀어낸 거잖아. 항상 사람이 관여해야지만 꼭 사람이 관여해야지만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막 발생을 해요. 자연재해, 막 산사태, 산불 이런 거 나가지고 그 생태계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가서 없어졌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다 사라진 거잖아. 그럼 다시 생산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다시 생물들이 모여서 다시 원래 상태로 평형을 또 회복하게 됩니다. 즉 자연재해도 역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자연이 깨트린 생태계 평형은 자연적으로 또 잘 복구가 돼요. 하지만 인간이 관여한 평형의 깨짐은 잘 복구가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해. 심각한 인간의 피해, 인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하나 보여줄게요. 바로 카이바브 고원. 사람이 바보가 된 카이바브 고원. 자, 카이바브 고원의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적어. 왜 이렇게 사슴이 적게 살지? 보니까 늑대가 겁나 많아. 그치? 이 초록색은 뭐냐면 초록색이 늑대의 개체수고요. 이 파란색이 바로 초원 생산량이야. 풀은 되게 많아. 풀은 엄청 많은데 사슴이 없어. 사슴이 적어? 왜 적은가 봤더니 늑대 때문이야. 안 되겠다. 저 늑대를 잡아 죽여야겠다. 늑대 사냥을 허용합니다. 늑대 사냥을 허용함과 동시에 그래프 봐봐. 그래프. 늑대가 지금 초록색이잖아. 쫙 빠지는 거죠. 엄청 빠졌어. 늑대 개수가 쭉 빠집니다. 쭉 빠져. 그랬더니 사슴들이 늑대 없다! 사슴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예! 성공이야! 성공했어. 우리가 늑대 사냥을 허용했더니 드디어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오케이? 성공한 줄 알았지? 놔뒀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사슴이 너무 많아져. 사슴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부족해지는 거야. 사슴이 많아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초원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는 거 보이나요? 풀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사슴의 입장에서 개체수가 엄청 많은데 먹을 게 부족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기 시작해. 굶어 죽더라도 요 초원 생산량은 쉽게 올라가지 않죠. 먹을 게 계속 부족해. 계속 굶어 죽어. 언제까지? 거의 바닥을 찍죠. 처음과 큰 차이 없게끔 거의 끝까지 내려옵니다. 늑대는요, 여전히 개체수가 적죠. 더욱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초원 생산량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이게 현재 또는 1935년도 인간의 개입이 있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생태계입니다. 자, 처음 생태계 봐봐. 풀 많아. 사슴은 조금밖에 없어. 늑대가 겁나 많아. 이런 생태계였는데 30년 후의 모습은요. 풀 황폐해. 사슴도 없어. 늑대도 없어. 다 없어.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어디가 더 좋은 생태계 같아? 처음이야, 나중이야? 처음이 낫죠. 괜히 인간이 관여했다가 더 나쁜 생태계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인간은 함부로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함부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아니죠. 꼭 관여를 합니다. 그죠? 생태계 평형을 깹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깨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활동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의 어떤 활동? 첫 번째,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죠. 나무를 다 베버리면 생물들이 살 곳이 없네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서식지를 파괴해서 생물들이 살 곳을 없게 만들거나 또는 이 무분별한 벌목을 하면 나무가 사라지는 거니까 나무가 붙잡고 있던 흙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민둥산,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산에 비가 막 내리면 다 무너집니다. 산이 무너져. 산이 무너지는 걸 세 글자로 산사태. 나무가 없는 산에 산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나무 덕분에 뿌리가 잡고 있으니까 산사태가 안 일어나요. 인간 때문에 산사태도 많아져요. 산사태가 적은 규모의 산사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라산 정도가 무너진다 생각해봐. 밑에 살고 있는 서귀포가 다 흙으로 다 막 갇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떤 재해죠. 그죠? 두 번째, 경작지 개발. 인간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숲을 다 파괴해서 다 밭으로 만들어.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보리를 쫙 심어. 보리 쫙. 원래는 A, B, C, D, E라는 나무가 쫙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낸 거야? 전부 보리만 심겨져 있죠. 그럼 단순해진 거죠? 생물종이 단순해져. 생물종이 단순해지면 왼쪽 아까 생물종이 단순해지면 그만큼 불안정한 생태계 모습으로 변하는 거잖아.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숲을 파괴하고 경작지를 개발하면 단순해진다. 뭐가? 생태계가 단순해진다는 말이 종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생태계가 단순해지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경작지 개발도 그래서 생태계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경작지를 개발하고 A, B, C, D, E, F, G, H, I, J, K를 막 다 심어. 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리도 심고 손이 좀 많이 가겠죠. 세 번째,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인간들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여러 가지 공장 이런 것들 세우느라고 무분별하게 건물들을 세우면 이 건물들 때문에 그림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건물을 세운다는 건 이 건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 이 건물이 세워진 곳에는 바람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기순환이 잘 안 돼. 빌딩 때문에, 집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안 돼. 그럼 오염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공장이 있다 치자, 공장. 불길에서 순환이 안 돼. 여기에 공해물질이 쌓여요. 지들끼리 먹고 사는 거야. 공해물질이 쌓이고요. 자, 여기 사람들이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에너지가 방출,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른 데 비해서 도시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올라간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지들끼리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요. 도시에서만 대류가 막 일어나요. 오염물질 가지고 지들끼리 돌아. 밖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분다 칩시다. 막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여기서 지들끼리 막 돌고 있으니까 튕겨나갑니다. 시원한 바람이 도시로 들어오지를 못해.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거지. 마치 얘네들만 섬처럼 지들끼리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도시 열섬 현상 체크. 열섬 현상. 열로 둘러싸인 어떤 섬 같은 현상. 그래서 도시에 이런 공기순환이 안 되는 현상, 에너지, 온도 차이 때문에 지들끼리만 대류하는 거, 이런 걸 열섬 현상. 열로 만들어진 섬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시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도시에서 좀만 벗어나도 엄청 상쾌해하는 게 이 열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천만 해도 공장들이 많아서 약간의 열섬 현상이 있어서 좀 매캐한 느낌도 들고요. 좀만 1시간만 자동차 타고 푹 나가도 굉장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열섬 현상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오염물질, 이것도 인간이 환경오염물, 생활하수, 축산폐수. 축산폐수가 뭐야? 축산물이 뭐지? 소, 돼지 이런 거 키울 때 그때 사용한 더러운 물이 그냥 지하수로 막 흘러가는 거야. 강물로 흘러가는 더러운 물이. 그 더러운 물이라는 건 똥, 그죠? 유기물이 풍부한 똥 같은 것들이 그냥 강물로 흘러 들어가면은 유기물들 때문에 거기에 이상한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 폐수로 인해서 수중생물이 죽게 됩니다. 공해물질 때문에 수중생물의 생존이 위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구들이 다 도시에 집중되고 산업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 화석 연료를 많이 쓰잖아.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가 양이 증가하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도 지금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도 인간이 화석 연료를 캐서 막 쓰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면 생물의 서식지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프리카에만 살던 어떤 생물이 지금은 어디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구에 막 살아. 옛날에는 감귤, 제주도 감귤이 제주도에서만 살았는데 지금은 대구나 이쪽 위에서 막 감귤을 재배를 해요. 왜? 그만큼 따뜻해진 거야, 지구가. 그래서 위도, 약간 고위도, 약간 고위도죠. 적도가 아니라 약간 고위도에 와도 열대 작물을 막 재배할 수 있는 거. 생물의 서식지가 변합니다. 또는 파괴되기도 하겠죠. 생물종이 멸종되는 것도 다 인간의 활동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뭐 인간이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참 생각이 있는 거지, 그죠? 이런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됐다면 이거 가만 놔둬야겠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 때문에 파괴된 건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다시 복원시킬 수 있을 거야. 인간의 합리적 활동으로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돼? 이러한 합리적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변명 차원 우리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겠죠?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작은 범위만 보존한다고 해서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 지역을 같이 보존해줘야 다양한 생물들이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개발이 안 돼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도 천연기념물을 지정을 해서 생물을 보호하는 노력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고요. 자, 인간들이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연결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산이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산을 깎아버려. 쿵쿵 깎아버려. 도로를 확 내버립니다. 산을 깎아서 도로를 가운데 확 내버립니다. 터널을 뚫기도 하는데 귀찮으면 그냥 툭 다 잘라버립니다. 여기 살고 있던 생물과 여기 사는 생물이 어떻게 돼요? 지나갈 수 있어 없어? 못 지나 일로 지나가죠. 지나가다 로드킬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잘려진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나무가 심겨진 다리 같은 거 놔가지고 생물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이걸 생태 통로라고 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약간 터널 같은 게 나오는데 위에다가 초록색으로 입혀가지고 본 적 있네. 생태 통로 그런 거 못 봤어요? 보여주세요. 생태 통로. 뭐? 통로. 자, 이런 거. 그냥, 잠깐만요. 이런 거. 도로가 있으면 위에다가 다리 같은 거 놔서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만들어주는 이런 거.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주는 거. 여기를 통해서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라. 괜히 이 길로 다니다가 죽지 말라고. 이건 사실 근데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소리냐면, 자르질 말지, 그치? 잘라놓고서 나중에 약간 미안하니까, 여기로 다닐래? 이러는 거잖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생태통로. 하지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생태통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의 아까 열섬 현상을 좀 완화하고자 이 빌딩의 옥상에다가 정원을 꾸며요. 옥상 정원.
큰 도움이 될까마는 어쨌든 옥상 정원을 가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도시와 도시의 빌딩을 세울 때 또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세울 때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꽤 넓어야 돼요. 또 동과 동 사이에 녹지 공간도 꾸며야 됩니다. 옛날 아파트는 닭장에서 닭장 땅땅땅땅땅땅 져가지고 앞뒤 간격 뭐 되게 좁고 막 그래 닭장. 근데 지금은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되게 넓죠. 살기 좋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몇 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 동과 다른 동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지어야만 해요. 그게 안 지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어쨌거나 도시의 중심부 또는 이 아파트 단지 중심부에 숲을 조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바람길을 만드는 거야. 바람이 지나가야 이게 순환이 될 거 아니야. 빽빽하면 바람이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인간의 약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명이죠, 약간. 그냥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배웠습니다. 일단 개념학의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오른쪽입니다. 307쪽. 배웠네요.